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아무 일 없던 하루가 단 한 문장으로 갈라질 때가 있다. 그날도 나는 그저 평범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딸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나는 오래 잃은 둘이다. 아직 지팡이는 쓰지 않지만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먼저 찬다. 그날 아침 딸네 집에서 하루 묵고 아침밥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아빠, 국 좀 드세요. 딸은 늘 그랬다. 마흔이 훌쩍 넘었는데도 내 앞에만 서면 다시 어린애가 됐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던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아니, 그냥 어지러워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딸은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졌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멈췄다. 여보, 119 불러요. 사위의 목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귀에 박혔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 딸은 의식이 들락날락했고 나는 그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구급차에 실리기 직전 딸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도 빨리 타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다급하게 들렸는지 그땐 몰랐다. 구급차 안에서 사위는 앞좌석에 앉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다. 의사에게 설명을 듣는 대신 딸의 상태를 묻는 대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걸렸다. 나는 괜히 불안해져서 물었다. 자네 딸은 괜찮겠지? 사위는 잠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이런 일 처음은 아닙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나는 복도 의자에 앉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내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사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예, 지금 병원입니다. 아버님도 같이 계시고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그때였다. 간호사 한 명이 사위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보호자분, 혹시 이분 딸분 남편 맞으세요? 그 질문 하나로 내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위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혹시 이전 기록에 대해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무슨 기록 말입니까? 그 순간 응급실 문 안쪽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삐, 삐.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처럼 귓속을 때렸다. 그날 나는 몰랐다. 내가 병원에 함께 타고 온 것이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진실을 목격할 증인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사위가 숨겨온 그 비밀이 우리 가족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응급실 문이 닫힌 뒤 시간은 늘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위는 여전히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아까 그 간호사가 다시 내 앞에 섰다. 어르신, 잠깐만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사위는 우리를 힐끔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분, 최근 몇 달 동안 비슷한 증상으로 3번이나 오셨어요. 뭐요? 내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커졌다. 아니요. 딸은 건강했어요. 병원 같은 데는 거의 안 왔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기록상 보호자 이름이 늘 같았습니다. 그 이름을 나는 그제야 들었다. 사위의 이름이었다. 그제야 떠올랐다. 구급대원이 질문할 때 사위가 너무 빠르게 대답했던 것, 딸의 체중, 과거 병력, 복용 약물까지 줄줄 외우듯 말하던 모습, 그게 남편의 관심이 아니라 익숙함이었다는 사실이 늦게야 가슴을 쳤다. 혹시 사위 말고 다른 보호자가 온 적은 없습니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항상 혼자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딸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아빠도 빨리 타세요. 그 말은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었다. 나를 불러들이는 말이었다. 마치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사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잠시 후 중년의 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현재 상태는 위험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그 숨을 다시 막아버렸다. 다만 원인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합니다. 사위가 물었다. 약물 반응인가요? 의사는 사위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를 향해 말했다. 보호자분, 혹시 집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특정 음료를 꾸준히 드시진 않았나요? 그 순간 사위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다. 나는 딸 집 냉장고를 떠올렸다. 이상하게도 딸은 최근 들어 자주 같은 음료를 마셨다. 사위가 직접 주문했다며 몸에 좋다고 했던 것,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수입 제품이었다. 사위가 항상 챙겨줬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음료 성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를 벗어나 전화하러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부모는 자식이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늦는다. 나는 딸의 고통을 너무 늦게 봤고 사위의 얼굴을 너무 쉽게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미 기록 속에 남아 있었다. 내가 그 기록을 읽지 않았을 뿐이다. 딸은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산소줄이 코에 꽂힌 채 희미하게 눈을 떴다. 나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딸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아빠, 그 한마디에 내 눈이 먼저 젖었다. 사위는 밖에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응, 잠깐 나가 있다. 딸은 그제야 안도한 듯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아빠, 이제는 아빠가 알아야 해. 그 말이 이상하게도 사과처럼 들렸다. 딸은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꺼냈다. 나 사실 몇 달 전부터 몸이 이상했어. 왜 말 안 했어? 딸은 고개를 저었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사위가 병원에 데려가 주긴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정말로 걱정하는 줄 알았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점점 약 먹는 시간, 음료 마시는 양, 심지어 병원에서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딸은 말을 멈췄다.
그 사람이 다 정했어. 나는 주먹을 쥐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딸은 고개를 돌렸다. 아빠가 사위 믿는 거 알았으니까. 딸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다. 거기 아빠가 좀 봐줘. 나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보험증서 사본이 여러 장 들어 있었다. 보험금 수령인 모두 사위 이름이었다. 금액은 내가 평생 벌어본 돈을 합친 것보다 훨씬 컸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다. 분노였고 자책이었고 부끄러움이었다. 이혼하자고 생각 안 했어? 딸은 작게 웃었다. 했지. 그런데 딸은 눈을 감았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 이혼하면 아빠한테 다 말하겠다고. 딸은 나를 바라봤다.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무서웠어.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아빠는 상처받는 게 무섭지 않다. 딸의 눈이 조금 커졌다. 아빠는 딸을 잃는 게 무섭다. 그 말이 끝나자 딸은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부모는 자식이 숨기는 이유를 늘 오해한다. 나는 딸이 강하다고 착각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강함이 아니라 고립이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결정이었다. 병실 문을 닫고 나오자 사위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님, 딸은 괜찮습니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그 말에 사위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힘드시잖아요. 사위는 걱정하는 척 말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늙은 게 무력한 건 아니지. 사위는 잠시 웃었다. 아버님은 이 상황을 잘 모르십니다.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럼 이건 뭔지 아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사위의 목소리가 복도에 낮게 흘렀다. 보험만 문제없이 처리되면 끝입니다. 몸이 좀 더 버텨줘야 하는데 사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이걸 어디서? 딸이 녹음해뒀다. 나는 한 발 다가섰다. 자네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딸은 강하다. 사위는 주변을 살폈다. 아버님,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는 설명할 수 있을 때 오해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계산이다. 사위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떨렸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위는 병원에 오지 않았다. 딸의 병실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찾아왔다. 아빠, 괜찮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는 아빠가 앞에 설 차례다. 며칠 사이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보험사는 조사를 시작했고 병원 기록은 새로 열렸다. 사위의 계좌는 동결되었다. 그는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침묵은
인정과 다르지 않았다. 사람은 크게 싸울 필요가 없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법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노인은 힘이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시간을 견딘 사람은 무섭다. 경찰서 의자는 병원 의자보다 더 차가웠다.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형사는 내 나이를 한번 보고 눈빛을 낮췄다. 어르신, 힘드시면 중간에 쉬어가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끝까지 합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사위가 들어왔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어깨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우리 눈이 잠시 마주쳤다. 사위는 먼저 시선을 피했다. 형사가 물었다. 아내분 건강 문제 알고 계셨죠? 사위는 잠시 침을 삼켰다. 네, 조금은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형사의 말에 사위의 입술이 굳어졌다. 형사는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약품 누가 구했습니까?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확인됐습니다. 그제야 사위가 입을 열었다. 지인이 있습니다. 지인? 약사입니다. 그 말에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일은 사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형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 따님이 남긴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녹음 파일이었다.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빠가 알게 되면 멈출 거야. 그래서 끝까지 숨길 수밖에 없어. 나는 눈을 감았다. 딸은 처음부터 나를 믿고 있었다. 조사실에서 사위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보험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가족도, 결혼도, 사람도 그에게는 계산이었다. 경찰서를 나와 해가 지는 걸 봤다. 나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걸 가만히 바라봤다. 늙은 그림자였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조사실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혼자 걷는 발걸음에서 완성된다. 나는 그날 알았다. 부모의 역할은 지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사위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이틀 뒤였다. 휴대전화 너머 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구속영장 발부됐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도 기쁨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다. 한때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일이 옳은 건지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병실에서 숨을 고르던 딸의 얼굴이 그 생각을 단번에 지워버렸다. 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다. 산소줄이 하나씩 줄어들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은 조용히 나를 봤다. 아빠, 나 다시 살 수 있을까?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미 살고 있다. 며칠 뒤 이혼 서류가 병실로 왔다. 딸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었다. 손이 아직 완전히 떨림을 멈추지 못했다. 아빠, 천천히 해라. 딸은 서명을 마치고 눈을 감았다. 이제 끝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다. 퇴원날 나는 딸을 내 집으로 데려왔다. 딸은 오랜만에 보는 어릴 적 방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 아직도 그대로네. 사람만 늙었다. 딸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날 밤 딸은 잠들지 못했다. 나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데워 딸에게 건넸다. 아빠는 무섭지 않아? 뭐가? 혼자 늙는 거.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혼자인 건 무섭다. 딸이 고개를 들었다. 근데 함께 늙는 건 괜찮다. 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다. 예전에는 보호가 앞에 서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보호란 옆에 앉아 같이 숨 쉬는 거라는 걸. 나는 딸의 방불을 끄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닫지 않았다. 지켜주기 위해 닫았다. 사람은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다시 태어난다. 딸은 그렇게 돌아왔고 나는 다시 아버지가 되었다. 노년의 삶은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켜낼 것을 정하는 시간이다. 재판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나는 딸 옆에 앉아 두 손을 모았다. 딸의 어깨가 아직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괜찮다. 나는 작게 말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위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수염은 정리되지 않았고 눈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한때 내 앞에서 밥을 먹던 사람, 한때 아버님이라 불렀던 사람, 이제는 이름으로도 부르기 어려운 사람. 검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피고는 아내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다. 병원 기록, 계좌 흐름, 보험 서류, 그리고 딸의 녹음 파일. 재판정에 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빠가 알면 멈출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판사가 사위에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사위는 한참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이 변명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렸다. 근데 돈이 보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더군요. 그 말로 모든 게 끝났다. 피고를 징역연형에 처한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딸은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의 말은 이미 충분히 많았기 때문이다. 재판정 문을 나서자 햇빛이 너무 밝았다. 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빠, 응, 이제 진짜 끝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앞만 보면 된다. 며칠 뒤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다른 도시로 가보고 싶어. 나는 놀라지 않았다.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가라. 딸의 눈이 커졌다. 대신 도망치지 말고 살러 가라. 딸은 고개를 숙였다. 사람은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갈 수 있다. 진실이 드러난 뒤에야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부모는 그때 비로소 자식을 보내줄 수 있다. 딸이 떠나는 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작은 캐리어 하나였다. 나는 말없이 현관에 서서 딸의 신발끈이 묶이는 걸 바라봤다. 아빠, 천천히 가라. 그 말이 배웅의 전부였다. 문을 나서기 전 딸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아빠, 그날 기억나? 어느 날 구급차에서 내가 아빠도 빨리 타세요. 그랬던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작게 웃었다. 그때 아빠가 내 인생의 증인이 돼야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그제야 그 말에 무게를 이해했다. 딸이 떠난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밥상은 하나로 줄었고 불은 일찍 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집 안 곳곳에 딸이 살아있다는 기운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천천히 산책하고 병원에 들러 혈압을 재고 집에 와 라디오를 틀었다. 라디오 속 사연 하나가 귀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그날 같이 타주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다. 딸이 왜 그토록 다급하게 나를 불렀는지, 왜 그 순간에 아버지가 필요했는지, 그건 보호자가 아니라 증인이 필요했던 거다. 누군가는 알아야 했으니까. 사람들은 노년을 내려놓는 시간이라 말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노년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지켜내는 시간이다. 나는 딸을 지켜냈고 딸은 다시 살기 시작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날 구급차 문이 닫히던 순간 딸은 살기 위해 아버지를 불렀고 나는 늦지 않게 탔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모는 끝까지 타주는 사람이다. 딸이 떠난 뒤 집은 다시 나 혼자의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딸이 붙여놓은 메모가 보였고 창문을 닫다 보면 딸이 기대어 서 있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흔적은 남는다. 그리고 노인은 그 흔적과 함께 살아간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 나갔을 때였다. 어르신, 따님은 좀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살아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더 묻지 않았다. 진짜 고통은 설명할수록 작아지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생각은 더 깊어졌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은 노인의 전매 특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생각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그날 구급차에 탔다는 사실 그 하나로 내 역할은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여기 바람이 좋아. 그 말 하나에 내 하루가 정리됐다. 밥은 먹었냐? 응. 사람은? 딸은 잠시 웃더니 말했다. 아직은 나 자신이랑만 잘 지내보려고. 그 대답이 나는 좋았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아버님,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내려갔네요. 나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지켜야 할 걸 지켜서 그렇소. 의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해했다. 젊을 땐 부모가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늙어보니 부모는 증인이 되는 사람이다. 자식이 살아온 길을 기억해주고 어디서 무너졌는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역할을 끝까지 해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노년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끝까지 붙드는 시간입니다. 나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그 말이 내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손글씨였다. 아빠, 여기서는 내가 나로 숨쉬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어. 아빠가 그날 같이 타줘서 지금의 내가 있어. 이제는 내가 아빠를 증인으로 부를 일이 없게 살게. 대신 행복할 때만 전화할게. 나는 편지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보물처럼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다. 가끔은 후회하고 가끔은 눈이 흐려진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날 딸이 부른 목소리에 나는 응답했다. 그걸로 이 인생은 부끄럽지 않다. 삶에는 여러 번의 구급차가 온다. 몸이 아플 때도 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온다. 중요한 건 그때 누가 같이 타주느냐다. 나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이 늙은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었다.